안녕하세요 여러분, 솔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네 번째 챕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 5번 박스석. 아르망 몽샤르맹은 공동관장으로 오래 일하는 동안 방대한 분량의 회고록을 썼다. 집필 작업 이외에 과연 오페라 하우스 운영에 신경 쓸 시간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몽샤르맹은 음표를 하나도 모르는 음악의 문외한이었지만 교육문화부 장관과 막역한 사이인데다 언론에도 손을 뻗어 높은 소득을 올렸다. 그는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똑똑하기까지 했다. 오페라 하우스에 출자를 하고 이름뿐인 관장 직함을 달기로 결심한 즉시 실제 업무를 담당할 관장으로 곧장 피르맹 리샤르를 찾아간 것만 봐도 알 수 있었다. 피르맹 리샤르는 뛰어난 작곡가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성공적으로 발표했고 음악과 음악가라면 따지지 않고 좋아했다. 따라서 어떤 음악가든 피르맹 리샤르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고집이 너무 센 것과 성질이 급하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관장으로 취임하고 며칠 동안 오페라 하우스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기괴한 유령 이야기는 잊어버렸다. 그런데 전임자들의 농담이 그러니까 그것이 농담이었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 아침 피르맹 리샤르는 아침 11시에 출근했다. 비서 레미가 사적인 편지라서 아직 개봉하지 않은 편지 대여섯 통을 가져다 주었다. 그중 한 통이 리샤르의 시선을 잡아 끌었다. 빨간 잉크로 적힌 글씨가 어디선가 본 듯했다. 그는 그것이 계약서의 끝부분에 추가로 적힌 글씨체라는 사실을 곧바로 기억해냈다. 어린아이가 쓴 것 같은 그 글씨체였다. 리샤르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관장님께 많이 바쁘실 텐데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오페라 단원들과의 계약을 갱신하고 당신의 뛰어난 취향을 드러내느라 몹시 바쁘시겠지요. 카를로타와 소렐리, 어린 잡무 등에게서 놀라운 재능과 천재성을 발견한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카페라든가 싸구려 술집에서나 노래를 불렀어야 할 미천한 목소리를 가진 카를로타나 선생들의 가르침 덕분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소렐리, 들판의 송아지처럼 춤추는 잡무에 대해 들먹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놀라운 재능이 있는데도 당신의 질투심 때문에 중요한 배역을 맡기고
맡기고 있지 않을 크리스탈 다해에 대해 얘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오페라 하우스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크리스틴 다해를 내쫓지 않고 오늘 저녁 시에벨 역을 맡겼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하고 싶군요. 지난번 그녀가 마르그리트 역할을 엄청나게 잘해낸 후 그 배역을 그녀에게 금지시켰지만 말입니다. 나는 오늘 이후로 내 박스석의 표를 마음대로 팔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오페라 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당신의 지시로 내 박스석이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군요. 하지만 나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무리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둘째, 언제나 나에게 친절했던 드비엔느와 폴리니 씨가 깜빡하고 당신에게 내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물어본 결과 당신은 내 계약서에 관해 알고 있으며 나를 무척이나 업신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조용히 지내고 싶다면 내 박스석을 판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페라의 유령. 이 편지에는 루비 데 테아트르의 개인 광고란을 오려낸 종이가 동봉되어 있었다. 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오페라의 유령에게 R과 M은 변명의 여지가 없음. 우리는 당신의 계약서를 전달했음. 이상. 피르맹 리샤르가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몽샤르맹도 똑같은 편지를 들고 들어왔다. 둘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농담이 아직도 안 끝났나 보군. 하지만 이제는 재미가 없는걸. 리샤르가 말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혹시 자신들이 오페라 하우스 전임 관장이었다고 죽을 때까지 박스석 하나를 마련해 달라는 건 아닐까? 몽샤르맹이 물었다. 그러자 리샤르가 말했다. 이런 농담에 오랫동안 즐거워할 기분이 아니군. 어쨌든 해로울 건 없지 않은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뭘까? 오늘 저녁에 박스석을 달라는 걸까? 몽샤르맹이 말했다. 피르맹 리샤르는 비서에게 5번 박스석이 팔리지 않았으면 드비엔느와 폴린이 앞으로 예약해 두라고 일렀다. 다행히 표는 팔리지 않은 상태여서 두 사람의 집으로 표가 배달되었다. 드비엔느는 스크리브 거리와 카피신 대로의 모퉁이에 살았고 폴리니는 오베르 거리에 살았다. 몽샤르맹은 봉투를 살펴보더니 유령이 보낸 편지가 카피신 대로에 있는 우체국에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리샤르가 말했다. 두 사람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장난을 친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받아들였다. 겉으로만 정중하게 대한 거였군. 몽샤르맹이 말했다. 우리가 카를로타와 소렐리 잔무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눈치챘지? 이 두 사람이 우리를 질투하나 보군. 르비 데아트르에 돈을 들여 광고나 내다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 그나저나 이들은 크리스틴 다에에게 관심이 무척 많은 것 같군. 몽샤르맹이 말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으니까. 리샤르의 말에 몽샤르맹이 대꾸했다. 평판이라는 건 얻기 쉬운 거요. 내가 음표 하나도 읽을 줄 모르는데도 음악에 일가견이 있다는 평판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 걱정 말게나. 자네한테 그런 평판은 절대로 없으니까. 리샤르가 단언했다. 그러고 나서 리샤르는 2시간 전부터 문 밖을 서성이고 있는 가수들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부와 명성 혹은 해고 결정을 기다리며 조바심 내고 있었다. 몽샤르맹과 리샤르는 온종일 계약을 체결하거나 취소하는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계속된 업무로 몹시 피곤했으며 5번 박스석에서 드비엔느와 폴리니가 공연을 즐기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유령에게 감사의 카드를 받았다. 관장 귀하, 감사합니다. 멋진 저녁이었습니다. 다혜는 무척 훌륭했습니다. 한참은 조금 지루하더군요. 카를로타는 더할 나위 없이 평범했고 24프랑에 대해서는 다시 편지를 드리지요. 정확한 금액은 23만 3,424프랑 70 상팀입니다.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가 올해 첫 10일 동안의 수당으로 나에게 6,575프랑 30상팀을 이미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오페라의 유령. 드비엔느와 폴리니에게서 온 편지도 있었다. 신사분들에게 우리를 배려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의 전임 관장으로서 파우스트를 다시 듣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우리에겐 그만의 영역인 5번 박스석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해 주실 줄로 믿소. 그의 존재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함께 계약서를 살펴보면서 말했지요. 88조 마지막 항목을 참고하시오. 이제는 제발 믿기 바라오. 또다시 귀찮게 하는군.
리샤르가 편지를 낚아채면서 말했다. 그날 저녁에는 5번 박스석이 팔렸다. 다음 날 아침 리샤르와 몽샤르맹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전날 밤에 일어난 사건, 즉 5번 박스석이 팔린 일에 대한 경비원의 보고서를 받았다.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저녁 5번 박스석을 비우기 위해 2막 시작과 2막 중간 때 2번이나 경찰을 불러야 했다. 5번 박스석 관객들은 2막이 올라갈 때 도착했고 마구 웃으면서 시끄러운 말소리를 냈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쉿 하고 소리쳤고 모든 관객이 항의하기 시작하자 박스석 담당자가 나를 부르러 왔다. 나는 박스석으로 들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을 했다. 내가 보기에 5번 박스석 관객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계속 시끄럽게 굴면 퇴장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가 나가자마자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고객들의 항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나는 경찰관을 데리고 들어가 그들을 퇴장시켰다. 그들은 여전히 웃으면서 저항하고 표를 환불해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들이 조용해져서 박스석으로 다시 들여보냈다. 그러나 결국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와서 완전히 쫓아냈다. 경비원을 데려와요. 리샤르가 비서에게 지시했다. 비서는 이미 보고서를 읽고 파란색으로 표시까지 해놓았다. 지시사항을 예상하고 있던 비서 레미는 곧바로 경비원을 불렀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오. 리샤르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경비는 씩씩거리면서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나저나 사람들이 도대체 왜 웃은 거요? 몽샤르맹이 물었다. 아무래도 그들은 저녁을 푸짐하게 먹어서 가만히 앉아 좋은 음악을 감상하는 것보다는 마음껏 웃고 장난을 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들이 박스석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나와 담당자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박스석 담당자가 이유를 물었더니 박스석 안을 좀 봐요. 안에 아무것도 없죠? 하더랍니다. 담당자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고요. 그랬더니 그런데 우리가 박스석 안으로 들어가니 이 박스석은 팔렸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이 대목에서 몽샤르맹은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어쩌지 못하면서 리샤르를 바라보았지만 리샤르는 웃지 않았다. 경비원의 이야기로 보거나 전임자들의 말로 미루어 볼 때 그 장난이 당사자들을 단순히 놀려주기 위한 농담에서
시작되어 화를 돋우는 것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다. 미소 짓고 있는 몽샤르맹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경비원도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이었다. 리샤르는 경비원을 노려보았고 경비원은 질겁한 표정을 지어야 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박스석에는 아무도 없었지 않은가? 리샤르가 큰 소리로 물었다. 쥐새끼 한 마리 없었습니다. 오른쪽 박스석에도 왼쪽 박스석에도 맹세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스석 담당자가 저에게 계속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이라는 증거입니다.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는군.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자네도 이제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지? 정말 못된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박스석 담당자는 뭐라고 했소? 오페라의 유령이라고만 했습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경비원은 싱긋 웃었다. 하지만 곧 그것이 실수임을 깨달았다. 리샤르의 침울하던 표정이 갑자기 험악하게 변했기 때문이다. 박스석 담당자를 당장 데려와. 당장 이 방으로 불러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내보내고. 경비원이 뭐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리샤르는 분노하며 입 닥치라는 의미로 그의 입을 막았다. 그러나 경비원이 이에 입을 닫아버리자 이번에는 입을 열라고 지시했다. 오페라의 유령이 대체 누구야? 리샤르가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경비원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절박한 손짓으로 의사 전달을 하려고 할 뿐이었다. 아무것도 모른다거나 혹은 알고 싶지 않다는 의미 같았다. 오페라의 유령을 본 적 있나? 경비원은 세차게 고개를 저으면서 부인했다. 좋아,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리샤르가 냉담하게 말했다. 경비원은 리샤르의 말이 무슨 뜻인지 묻기라도 하는 것처럼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앞으로는 유령인지 뭔지 직접 보지도 못했으면서 함부로 짓거리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겠소.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하거나 할 것이지. 자기 일에 충실하기나 할 것이지. 자, 오늘 읽은 건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챕터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